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그 기자회견 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총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은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여의도와 그 주변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세종시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하고 그다음에 서울 개발 적극 추진한다. 두 가지 축이 있는 건데 어떤 승부수라고 보시나요? 저는 어쨌든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뭐 하나의 카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 아젠다가 너무 이제 여당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아무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정책을 얘기해도 별로 주목을 못 받거나 공감을 못 받는 아젠다가 많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뭐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거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 때문에 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이슈는 여야가 공히 동의하는 이슈일 겁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아쉬운 거는 이걸 추진하는 건 좋은데요. 근데 지금껏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를 얘기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이 얘기한 오늘 얘기하신 이 세종 이전과 이 서울 편입 이슈는 굉장히 상충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키우자는 것과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으로 행정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거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면서 자기 모순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여의도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사실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한번 실패한 것으로 보여줬던 게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뭐 타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청와대를 버리고 이제 용산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자들도 만나지 않고 국민들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기자들조차도 그 부분을 지적했을 정도로 이게 공간을 옮긴다고 여의도 정치가 종식이 됩니까? 라는 의아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 선거로의 전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선대위 회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잘하냐 그 경쟁이 아니라 저 팀에서 우리보다 못합니다 이런 선거전이 펼쳐졌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는 국민의힘은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 정책 집행 능력에 있어서 민주당에 비해 월등히 좋은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분명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투영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을 연달아서 발표함으로써 국민들 민생이 해결되고 그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시는 그러한 선거 전략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환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말씀이 진작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정책 선거로 우리가 좀 변화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책을 앞으로 연달아 내놓으면서 저희가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할 겁니다. 근데 지금 PK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뭐 언급했던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부산의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데 이분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부산 시민들이 윤 대통령한테 화가 많이 나 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열고 그동안 소회 밝히면서 소통 잘하겠다는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병수 의원은 지금 도전지로 가신 거죠. 도전지로 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선거 자체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더 어려워진 그 국면을 맞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뭐 서병수 의원 개인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정부나 국민들의 마음에 어긋나는 게 있고 국민들의 그 애환을 달래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사과드리고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선거 직전에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선거 직전에는 저희가 단합을 해서 민주당의 실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비교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려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PK도 심상치 않다는 얘기 나오는 게 정권 심판론이 이제 많이 지원론보다는 좀 많이 대두되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매듭을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부 여당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중간 선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 자체를 깰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강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그
등장으로 해서 선거를 이끌어가고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 정책적으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대 99 싸움이라고 내걸었었던 민주통합당의 그 국민 갈라치기 전략을 저희가 이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을 갈라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국민 비하 언사를 멈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찍이라는 발언도 그렇고 어제는 뭐 의붓아버지가 뭐 매를 든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강원 서도 발언도 그렇고 계속해서 국민을 갈라치는 그 민주당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지나친 언행, 그리고 강경한 발언,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 그 선명성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한 아주 선동적인 언사, 그것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바람이 된다면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는 금방 깨질 겁니다. 그리고 2주라는 긴 시간 안에 분명히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 정권 심판론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건 대통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국민들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다른 야당들도 그렇고 얘기했던 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라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발 야당과 좀 대화 좀 하시고 기자들이랑도 좀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열어서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 수많은 기회들과 제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회피했던 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신년에 기자회견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 있었을 때 저는 뭐 다 떠나서 좀 하시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사실상 거의 단절하다시피 몇 개월을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 특히 그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명품백 수수 논란이 터졌을 때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솔직한 잘못 인정과 사죄를 원했던 거죠, 국민들은. 근데 그 국면에서도 결국 본인에게 좀 우호적으로 뭔가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특정 언론사 하나랑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망을 축적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고요. 솔직히 정권 심판론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건 대통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없이 국민들은 저는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했던 지역들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중도 중도 확장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늦었고 정권 심판론을 끝내기에는 많이 늦었고 이미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라는 걸 뭐 저희도 알고 국민들도 아실 거고 여권 내부에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말씀 드리면 지난 4년 전의 총선을 저희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4년 전 이맘때쯤 본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 해볼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거가 왜 갑자기 뒤집어졌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대구에서 처음에 있었던 코로나 초기 사태가 안정화로 돌아서면서 그 바람이 확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에 미래통합당 뭐 일부 후보들이 막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람으로 일어나서 그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심판 구도를 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똑같습니다. 뭐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 그것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쉐쉐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자존심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 갈라치기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각 후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갭 투기 의혹도 존재하고 또 자산 증식에 있어서 일반 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은 14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3일이죠. 1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충분히 이재명과 민주당 그들을 향한 심판에 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이 태풍으로 이어져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를 깨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래도 계속 발표하는 정책들이 우리의 삶을 나아질 수 있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뭐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는 정부를 향해서 본질적인 분노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저는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민주당도 나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는 이 국면을 뒤집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그 수많은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제대로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오만함을 넘어서 사실은 그 오만함이 견고해지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심판을 안 하고 그냥 한 번 더 믿어준다? 미워도 다시 한 번? 저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난 거 박선미 최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수 결집을 노렸다는 해석이 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저는 여기선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이것은 그냥 당연한 인사 차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차원이다. 예, 예의죠. 전직 대통령을 만나 뵈서 그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 조언을 듣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 당의 그 대표시거든요. 뭐 비대위원장이지만 사실상 대표 아닙니까?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선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보수와 그 진보, 그러니까 양당의 지지층은 총 결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결집을 노렸다라는 그 모든 사안을 이제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선거 직전에 저희가 선거를 앞으로 잘 치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어떠한 조언을 해 주실지를 듣는 그 예의 차원의 인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영남권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토끼도 지금 떠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산토끼를 볼 때가 아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에 전 주목했냐면 한동훈만으로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보이스가 하나여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금까지 걸어온 노선에 대한 불만이 우회적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잘하고 있고 당 내부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으로는 안 되라는 얘기가 안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만으로는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모순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했고 본인이 유죄를 받아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치적인 만남을 이렇게 선거 직전에 이렇게 시도한다? 이거는 되게 절박한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노선을 깨고 새롭게 이런 노선을 택한다는 것 자체가 궁지에 몰렸다는 걸 저는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의 역할론이 사실 좀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 근데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일단 선을 긋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동훈 위원장 원톱으로 되겠냐. 뭐 한계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역할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내 분위기가 어때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도 만약에 국민의힘의 선거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이시면 당연히 뛰어드셔서 도와야 되겠죠. 하지만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선다고 한들 그 선거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사실 이미지 소비가 많이 되신 부분이 있어요. 뭐 중도권, 청년층, 수도권의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도 전 사실 개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정치 행보를 걸으시면서 이 중도층의 선택을 사실상 받았던 적이 없다고 저는 봐요. 항상 보면은 그 저조한 득표율로 해서 대통령 경선도 통과 못하시고 본선에서도 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러한 분들에게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에 누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선거에 필요하시고 본인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직접적으로 뛰어드셔야 된다고 저는 바라봅니다만 뭐 적극적으로 하실 역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톱 선대위가 문제가 아닌 게 오히려 그 스피커가 다양화되면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뭐 추미애 후보 관련해 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해서 여성분들의 그 분노를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많으면은 해결이 된다. 그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저희가 뭐 모든 것을 지금 다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 하실 만한 그 공간, 그 행동의 공간이 있으면 저는 참여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내일 유경준 후보 지원 유세는 한다고 이제 SNS에 올리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역할론에 대해서는? 근데 뭐 일단 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 그은 걸 보니까 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도 쓸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감정의 골이라는 게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윤 대통령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분의 윤허 없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을 뭐 등판시킨다는 게 결국 중도를 노린다는 거고 수도권 민심을 좀 신경을 쓴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한동훈
원톱 체제가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지층 결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더 당성이 강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또는 뭐 그 PK나 TK 지역에 아주 오래된 당원들이 좋아할 법한 찐 보수를 데려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현수막 때문에 또 약간 뭐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라를 범죄자와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 것을 후보들에게 지시했다가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이름으로 긴급 지시 사항이 내려왔다가 이제 수도권 지역 후보들 중심으로 굉장히 반발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라고 철회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시안이 지금 뭐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공약 정책 얘기하다가 갑자기 종북 세력 얘기가 나오니까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는 그 반발에 공감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고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종북 세력이 다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굳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으로서 선거에 승리한다면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그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이 현수막 개첩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가 못하냐보다 누가 더 잘하냐의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정책을 얘기할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의 선명성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거친 언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저희가 거기서 이득을 누리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에 색깔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좀 시대에 뒤처지는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저런 현수막이 서울에 내걸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떤 시민이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니까 뽑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것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것도 내건다라고 했을 때 엄청 실망하실 거예요. 끼케야 한다는 소리가 결국 종북 세력한테 내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서민들 살기 힘든 거 안 보이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거냐. 그러니까 수도권 후보들도 반발을 했겠죠. 수도권 후보들이 지금 서울 지역 민심 제일 잘할 거거든요. 경기 다녀보면. 결국에 후보자들이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당이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반발을 하는 이유가 저거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다 뜯어 말린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로 근데 저걸 긴급 지시로 내렸다라는 거는 좀 선거 전략을 좀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에 이뇨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등판을 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큰 이슈지만 사실 외국 사례 같으면 이슈도 안 된다. 아버지가 늘 한 얘기가 있는데 군수가 산불이 나면 해직이 되는데 군수가 불을 질렀냐. 장관이 제가 있는 게 확실하냐. 무조건 산불 났다고 군수를 자르는 논리는 잘못된 고쳐야 할 정치 풍토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 발언 좀 보셨나요? 이거 이분 공직자 하겠다고 나온 분 아니에요. 이분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되시려고 응모하셔가지고 대신 그 비례대표 순번 받으셨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저는 이게 전형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 권리나 권력 누릴 건 다 누리고 책임은 지기 싫다라는 발언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점입 가경입니다. 군수가 산불이 나면 해직되는데 군수가 불을 질렀나. 그러니까 이런 발언에서 인식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태도냐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그 침수 때문에, 그러니까 홍수 자연재해 났을 때 터널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 돌아가시고 했을 때 제대로 행정 권력이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정부가 보였던 태도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 사고 만들었냐 이거잖아요. 그냥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유가족들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되게 정부에 상처받고 실망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떠오르게끔, 그리고 심지어 이종섭 대사 논란을 쉴드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이슈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최상병 유가족들이 보시면 도대체 무슨 생각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정치하겠다고 나오셔서 심지어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달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수정 시즌2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 대변인은 분명히 그 이종섭 대사 관련한 논란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문제다. 공수처가 문제죠.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어도 소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환하지도 못하고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수사 상황이 진척이 없는 공수처가 그냥 무작정 출국 금지만 걸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형법상에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본인들이 직무유기한 거를 고스란히 드러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 비판하려고 이러한 예시를 드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 뭐 예시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더 적절한 예시를 드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분명히 공수처가 문제고 소환에도 응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오라고 해도 안 가고 법원이 강제 구인까지 발부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법원에 출석해서는 나 없이도 재판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해괴한 망언을 했습니다. 사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이 법치위에 군림하겠다라는 그 오만한 자세를 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종섭 대사 소환조차도 하지 못하는 공수처 그것을 먼저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사법부 위에 있고 그 재판부의 구인에 그러니까 재판부의 요청에서도 그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 그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종섭 대사를 비판한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선과 내로남불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종섭 대사 논란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은 그 대사를 꼭 보내야 되냐.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게 공수처의 무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사라는 게 단계가 있고 수순이 있고 때가 되면 부를 것이라는 말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소환 시기가 어쨌든 그걸 조율하고 있는 것도 지금 상황이고 이제 포렌식 수사 뭐 지금 뭐 압수물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사실은 좀 다른 부분에서도 논란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언제 출국 금지를 합니까? 그 각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수사할 여력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피의자를 상대로 출국 금지합니다. 근데 이종섭 대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출국 금지를 걸어놨는데 다시 와서 소환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소환을 못해 이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는 그동안에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한 겁니다. 오로지 그 사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출국 금지만 걸어놓고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라고 겉으로는 주장을 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공수처는 분명히 잘못을 했죠. 그런데 왜 이종섭 대사를 그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느냐. 그 적합한 여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협력의 가장 큰 적임자이십니다. 그것을 대통령실에서도 강조했고 또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도 분명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임명된 것이라고 보고 저는 공수처의 그 무능과 실책 그리고 직무유기와 책임을 방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판단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수사기관을 이렇게 국가 권력이 나서서 압박하는 거는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공수처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공수처가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소환 조사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귀국 일자에 맞춰서 그럼 소환할 수 있게 레드카펫이라도 뭐 깔아놔야 되는 겁니까 공수처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입장 바꿔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다가 왜 나 빨리 소환 안 하냐. 나 지금 빨리 수사받고 싶은데 왜 빨리 소환을 안 하냐. 검찰 무능하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마 국민의힘은 그랬을 거예요. 제1야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을 협박한다고. 실제로 송영길 대표도 조기 귀국하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안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하니까 검찰이 알아서 다 부를 텐데 왜 피의자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실 거면 저는 일관된 논리로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공수처가 무능하다? 공수처가 무능한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는 지금 이종섭 장관 가기 이전에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증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를 지금 당장 소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해야지 대통령실 나서서 입장 내고 이종섭 대사 들어와서 나 빨리 소환 안 하냐 공수처 뭐 하냐 공수처 정치한다 이렇게 압박하면 이게 무슨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였으면은 이중섭 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걸질 말았어야죠. 아니,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정확히 수사 내용도 없으면서 출국 금지를 걸어놓은 거는 이중섭 대사가 국민으로서 이동할 권리를 뺏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 금지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를 했습니까? 이 출국 금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지 말았어야 돼요, 출국 금지를. 걸지 말았어요. 아니 본인들이 뭐 수집한 자료가 없고 수사 상황에 진척이 없다면 이분을 소환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분은 해외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소환을 할 능력이 안 되면은 하지 이종석 말아야죠. 장관이 이 예.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잖아요. 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출국 핵심 피의자여도 정확히 그냥 막 다 내보내요 그러면? 아니 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내보내질 말아야 될 이유를 못 찾은 거 아닙니까? 근데 공수처가 지금 상황에서. 아니 기본적으로 도피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판단해서 당연히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도피와 도주의 우려는 어떻게 판단하죠? 이중섭 대사를 한 번이라도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럼 6개월 동안은 왜 소환을 못했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가 필요할 때 이 피해자를 당장 불러서 조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수처에 가서 약식 조사를 받더니 갑자기 풀어달라고 하고 공수처는 심지어 출국 그 금지를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그걸 처리해버리고 직접 대통령이 임명해서 호주 대사로 보내버렸잖아요. 일단 피해자를 왜 대사로 임명하냐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고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의 허가를 받아서 나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 모든 게 이상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완전 국민들 대상으로 이거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호주 대사가 도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호주 대사로 누가 도피를 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출국 금지를 걸어둘 만한 이유를 공수처가 찾았어야 됩니다.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공수처가. 공수처가 직무유기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뭐 이중섭 대사 소환 못하고 있는 것이고 수사 상황에 진척이 없다고 본인들이 밝힌 거 아닙니까? 이 오사는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아까도 뭐 신주 대변인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그 어제 강동구로 지원 유세에 가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국가나 정부가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다. 매반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재혼 가정 비하한 것이라며 사죄를 촉구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사죄하실 발언이 많이 요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과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그 차 이동하면서 유튜브에서 발언하신 것 때문에 민주당도 내용이 휩싸인 적이 많고 또 국민들을 마음이 조금 떠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반성하시고 사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의붓 아버지가 무조건 매만 때리고 어느 그 새어머니가 계모같이 팥쥐 엄마같이 합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 부분도 조만간에 사과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거는 크게 키울 일이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잘못된 표현이나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이었다, 죄송하다, 표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 정도로 입장을 표명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총선 판세에 대해서 한석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김어준의 뉴스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거기 나가서 이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견제다. 뭐 요런 약간 견제가 들어가 있는 발언이다. 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밀어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전 좀 많이 들던데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약간 민주당에 다 몰아주실 수 있는 표를 어떻게 보면 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겠지만 비례는 내가 조국혁신당을 찍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특히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몰빵론 를 좀 이제 당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고 확실하게 힘을 모아달라.
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고 뭐 어제 보니까 뭐 펀드 마감 이런 것도 정말 굉장한 액수로 빨리 마감이 됐더라고요. 54분 만에 200억이 네. 모였더라고요. 사실 목표 액수가 50억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4배에 달하는 금액이 모이는 걸 보면서 그리고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도 지지율이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당도 조금 대비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이게 엄살이 왜 그러냐면 한병도 그 전략본부장인가 그분이 이제 이 전부터 그런 말씀하셨어요. 153 플러스 알파 의석을 할 수 있다. 이미 그 민주당 내에선 전략적인 판단이 끝나고 우리가 어떠한 구호를 내걸어서 국민들을 향한 지지를 요구할지를 끝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실언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의 의석이 하루하루 깎인다라는 걸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저질러 놓은 내뱉은 망언을 약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 확보를 위해서 그 한석 한 표가 아깝다. 우리에게 몰빵을 해달라. 그 몰빵 챌린지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 그러한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데 양당 판세 어떻게 달라질지 다음 주 두 분 모셔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 핫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